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근면성실 노력은 우리의 장점이지만 그중에 빠졌던 게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돌보는 능력과 시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교수님은 알았네요. 내 마음을 돌보는. 아, 나 진짜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나 이러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아. 본인이 알아차린 거잖아요. 나오고 있나요? 네.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좀 창피를 당하면서 알았죠.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먼저 깨달은 게 스스로 알을 깬 게 아니고 만약에 누가 망치로 두들겼군요. 만약에 그 친구가 그렇게 말 안 했으면 제 생각에는 아마 끝까지 밀었을 끝까지 것 같아요. 밀고. 왜냐하면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고 저한테는 고맙게 생각하는 게 그렇게 편한 얘기는 아니었을 텐데 이게 제가 진심으로 걱정이 돼서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 경험이 저한테 큰 도움이 됐고 어허. 어떤 스스로의 그런 낙인을 깰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나눠봤습니다. 네. 그럼 우리 센터장님은 어떠세요? 본인이 본인의 마음의 신호나 뭐 이런 것들을 잘 알아차리는 편이세요? 정신과 의사고 서울시 자살마사 또 센터장이신데. 저도 이제 우리 나정원 교수님처럼 정신 치료를 총 기간은 한 6년 정도 제가 정신 분석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교육 분석을 받았는데 그때 혼내시지는 않았는데 저의 개인적인 교육 분석의 굉장히 큰 주제가 거의 한 4년 동안 제 치료자가 맨날 하는 말이 닥터김 힘들어 보여 힘들지 않아. 그래서 이제 저는 굉장히 속상했어요. 이렇게 아니 뭔가 멋있는 얘기를 안 해주시고 맨날 기껏 힘들지 않냐 힘든 것 같아 그게 정말 힘든 거야 이렇게만. 근데 본인은 안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걸 느끼지 못했어요. 네, 저는 그냥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 성취해야 된다 그런 어떤 패러다임 속에서 또 사실 레지던트일 때 일을 잘해내면 굉장히 인정받고 과장님들 좋아하시고 이제 교수 요원으로 발탁해주겠다 뭐 이런 여러 이제 상황 속에서 사실은 제가 내가 힘들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된 게 그 교육 분석 한 3년이 지나서 한 4년 차쯤 들어서 네. 이제 좀 힘들다는 얘기 그만하세요. 뭐 제가 그렇게 힘들어 보여요? 막 이렇게 거의 네네. 대들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제 치료자 선생님께서 이건 이렇게 힘들고 저건 저렇게 힘들다고 하는 거를 이제 닥터김이 못 느끼니까 내가 직접 말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해 주셨을 때 굉장히 많이 이제 그때부터 그 세션에서 울기도 하고 내가 정말 힘들게 살았구나 이제 하는 걸 알게 됐는데 제가 실제로 또 환자나 환자로 오신 분들이나 또 같이 일하는 동료나 그 후에 제가 얘도 힘들구나 이만큼 힘들겠구나 하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되고 또 저 같은 분이 있어서 너 지금 되게 힘든 거야 그러면 아니다 안 힘들다 네. 아니야 너 좀 이따 아플 거야 근데 아프고 나서 그때 선생님 힘들다고 하는 거를 내가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라고 해서 저는 우리 국민 모두가 네.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일단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다 병이 난 다음에 병원에 가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우리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의 역치가 정말 높게 그러니까 죽을 만큼 힘들어야 그때 가서 죽거나 아니면 죽을 만큼 힘들 때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그런 문화를 갖고 있어서 참 저희가 이런 뭐 자살을 포함해서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네. 주변에서 힘들다고 할 때 엄살 부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너 지금 힘들다고 말하는데 어떤 게 힘드냐 물어봐 주시고 힘들다고 하는 걸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되게 겁나요. 이렇게 나 지금 힘들어 말했다가 너 무능력하네 이게 가지고 힘들다고 해? 이렇게 말할까 봐 사실 굉장히 겁나서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은데 여러분 힘들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나는 여기까지다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여기까지다라고 말했더니 저도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해봤더니 일을 조금 주더라고요. 월급만 안 깎는다면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더는 못합니다. 센터장도 그런 말 하나요?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말을. 아니 이제 저도 직장이 있으니까 네네, 거기 제 가셔서. 직장에서는 네네. 그렇게 말해서 여러분들의 한계를 남에게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 교수님, 센터장님 말씀하셨지만 정신과 의사도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몰라요. 그만큼 마음을 돌보는 게 힘들 것 같은데 본인도 안 되는 걸 지금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두 분이. 나도 몰랐다. 근데 그 지나고 나니 내가 내 마음을 돌보지 않았더라. 근데 아까 마음 돌보는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 힘들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럼 나 교수님은 내가 힘든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본인이 그 시그널이 자기만의 시그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세상에 모든 게 맛있는 여잔데 입맛이 떨어지면 내가 지금 힘들구나. 네.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자기만의 시그널이 있잖아요. 교수님도 네.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 좀 짜증을 잘 내게 돼요. 사실 많은 연구 결과들이 요새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 특히 또 우울증이가 보통 우리가 되게 기분 그냥 다운되고 슬프고 이런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남성 우울증 같은 경우에 좀 짜증이라든가 이렇게 화내는 걸로 많이 표현이 표현이 되는군요. 된다라는 게 있어서 그런 경향성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또 일단 잠 같은 거, 잠 더 못 자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방송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자기 감정을 읽는 게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떤 연구 결과 그때 OECD 국가였나 내가 내 정신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꼴찌로 나왔어요. 그래서 절반 이상 유일하게 그 설문조사한 국가들 중에서 나는 정신 건강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지 않는다가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유일한 국가였어요. 우린 자살률이 제일 높은데. 네. 아하.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보면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부모님이랑도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습관화가 안 돼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늦게 정말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서 하면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됐으면 더 많이 했을 텐데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한계를 말하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마음을 좀 돌보는 데에 예민하게 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럴 때 좀 내 스스로 마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사인이 뭐가 있냐고 제가 유튜브에 댓글 달아달라고 하셨잖아요. 월급날이 싫을 때 많이 아프시네요. 월급날이 싫으면 많이 아픈 거 아닙니까 교수님? 저는 월급날만 좋던데 월급날 빠져나갈 걸 생각하면 아주 고통스러워서 사이버머니니까 스쳐 지나가니까 그런 통장을 스쳐 지나가니까 통장이 될 때, 네 월급날이 싫을 때, 그다음 갑자기 눈물이 날 때, 이것도 좋은 사인이죠. 그냥 갑자기 눈물이 날 때. 뭐 좋은 사인 아니 그러니까 내 마음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는. 그렇죠. 실제로 우울증 때 오시는 분 중에 뭐 음. 남자분이 여자분이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우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는. 아하, 네네. 네. 잠과 오타가 많아져요. 그리고 반대로 잠을 못 자요. 둘 다. 잠이 많아지거나 잠을 못 자거나 둘 다. 소파에 눕고 싶을 때. 이거 늘 그런 거 아닐까요? 소파에 눕고. 멍하니 유튜브만 볼 때. 그리고 차라리 사고가 나서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근데 아까 전에 패시브 수사이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생각한 사람들이 많다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가 나거나 차라리 나한테 내가 자살할 용기는 없고 쉽게 말하면 그냥 무슨 일이 나서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 뭐 저희가 코로나 때 많이 경험했잖아요. 저 상대방 직원이 코로나 걸렸을 때 되게 부럽다. 이런 경험했듯이 진짜 우리가 사는 게 힘드니까 저렇게 병이라도 나서 쉬는 걸 보고 좋아한다는 게 되게 슬픈 거죠. 예. 저는 사실 아까 트레드밀 얘기하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당시에 어느 정도였냐면 감기에 걸리면 좋았어요. 왜냐하면 죄책감 없이 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누워서 나는 쉬어도 되니까.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다 결국에는 같은 연장선상이 그렇죠. 아닌가. 네. 마음 건강에 문제가 있다. 나정호 선생님 진짜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왜요? 쉴 때도 죄책감을 따지는 거 보니까 굉장히 양심이 바르신 분인 것 같아요.
교수님은 쉴 때도 죄책감을 느끼시고 센터장님은 안 쉬시잖아요. 정신건강학적으로 그렇진 뭐가 않은데 더 네, 나아요? 하여튼 쉴 때도 네. 자유롭게 쉬는 게 정말 중요하죠. 이렇게. 맞아요. 좀 쉬는 연습 좀 이렇게 쉼표를 이 쉬는 게 그냥 단지 시간을 내서 쉬는 것도 중요한데요. 좀 내가 내 마음을 좀 쉬게 두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좀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질문들을 자살에 대해서 많이 주고 계셔서요. 자살 사망자 94%가 사망 전 위험 신호를 보낸다고 하는데 자살 위험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방법과 그 후에 행동 요령이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반대로 이 자살 신호를 감지 못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났을 때 죄책감도 굉장히 크거든요. 아마 그래서 여쭤보신 것 같아요. 우리 나 교수님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시겠어요? 네, 저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좀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말도 마찬가지고, 물론 예방할 수 있는 자살도 있고 우리가 감지해서 막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그게 어떤 죄책감의 근원이 될 수가 있잖아요. 막을 수 있는데 못 막았다라든가 신호를 보냈는데 내가 못 받았다. 근데 죄송한데 질문이 뭐였죠? 자살을 신호를 보낸다고 하는데 자살하고 싶으면 그걸 감지할 수 있는 방법과 행동 요령. 그래서 사실 그거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기는 되게 힘든 것 같은데, 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 위험 신호 같은 것들은 이제 검색을 하시면 나오긴 할 텐데, 뭐 수면 패턴이 바뀐다든가 네. 아니면 뭐 술이나 이런 사용량이 는다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양한 감정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뭐 물건을 주는 것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저는 그 신호를 배우고 한 거는 뭐 보고 듣고 말하기라든가 네. 좀 그런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쉽게 받을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네. 받을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서도 그 생명 지킴이 이런 것들 계속하고 또 직업군별로 또 교육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 행동하세요. 그냥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교육을 받으실 수 있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교수님 아까 말하신 것처럼 저는 그 메시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막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죄책감? 교수님도 좀 그런 죄책감의 경험이 네. 있으시잖아요. 네, 저희 방송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이제 레지던트 동기가 떠났는데 저희 다 그런 죄책감에 시달렸죠. 왜냐하면 정신과 레지던트였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들한테 둘러싸였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 굉장히 컸고, 그래서 저도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신과 그 당시 만나던 의사한테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정신과 의사가 둘러싸여 있었는데 못 막았을까, 너무 내 자신이 한심스럽고 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랬더니, 아니 그 심장내과 의사가 뭐 친구가 갑자기 심장병에 걸려서 죽은 것을 못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네가 그 사람 의사도 아니고 그만큼 사실 쉽지는 않는 일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전에 자살 유족 모임에서도 나눴었는데, 그렇게 계속 나누는 이유가 죄책감들 너무 많이 가시기 때문에, 유족들 같은 경우에 정신과 의사들도 막지 못하는 죽음이 있고 저희는 막으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죄책감을 덜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에 좀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네. 센터장님은 어떠세요, 이 말에? 그 못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못 막는 자살도 있고 거기에 대해 너무 큰 죄책감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이제 미국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저희의 굉장히 큰 아픔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자살 심리 부검 연구의 결과들을 보면 자살하기 전에 자살의 경고 신호를 보냈는데 파악을 못했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정말 예상치 못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오늘 이야기하는 것의 아마 큰 흐름의 주제인 것 같은데,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다는 거거든요.
남성들은 우울하다고 말하는 거에 관한 우울한 건 약한 거야. 이런 문화가 있어서 우울하다고 말하지 않으면서 본인의 우울을 숨기고 꾹 참다가 혼자 내 목숨 처리하겠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청소년 자살에 관한 심리 부검에서도 자살한 청소년들 중에 가족들에게조차 힘들다라고 말한 적이 없는 비율 우리 무려 50%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나 교수님도 그 얘기를 여러 번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감정에 관해서 가까운 사람에게도 진심으로는 사실 말을 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렇게. 그럼 왜 진심으로 내가 힘들다고 부모님에게조차도 말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거를 남긴 유서나 이런 거로 보면 부모에게 걱정을 끼칠까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말하지 못했던 사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안타까운 거는 감정을 표현하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 줄을 몰랐다 그런 경우도 꽤 많아서 저는 나 교수님 말씀처럼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감정 표현하는 거에 관해서 우리가 훨씬 더 배우고 가르치고 나누고 해야 되고 힘든 감정도 표현해도 좋다 이런 문화가 우리한테 되게 필요한데 정말 착한 사람일수록 엄마 걱정할까봐 또 아빠 걱정할까봐 내 힘든 건 내가 알아서 한다 이런 게 이제 굳어져 버리면 힘들어도 말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어떤 경우는 정말 알아채지 못한 알아챌 수도 없었던 그런 사례들이 저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감정을 힘들 때 말하는 이런 교육과 또 그런 문화가 확산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민감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죽겠다고 너무 또 평상시 얘기를 많이 해요. 죽어버릴 거야, 죽을 것 같아. 힘들다는 표현을 이제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그런 다음에 진짜로 이제 자살하고 나면 또 그 말이 힘들다는 게 아니라 진짜로 죽겠다는 소리였구나 하는 걸 알고서 되게 이제 마음이 아픈데 누가 죽겠다라고 하면 꼭 멈춰서 다시 살펴보시고 진짜로 힘든가 보구나 하고 알아채 주셔야 되는데 쟤는 뭐 뻑하면 죽겠다 그래. 그래서 나가 죽어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사실 이제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나 교수님 말씀처럼 큰 죄책감에 빠지게 되는데 그 힘들어서 죽겠다고 할 때의 그 죽겠다는 말에 우리가 좀 민감할 필요도 있다. 민감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민감성도 한편으로는 더 높아져야 하지 않을까. 그냥 단순히 화가 나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말 하는 거다라고 좀 또 받아들였으면 하는 두 가지 차원의 이야기를 동시에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사실 저도 이제 부모지만 부모님들의 마음은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사실 표현의 방법의 문제지. 내 아이가 정말 아팠을 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아이가 뭐 암에 걸린다든가 그랬을 때 그거를 방치할 부모는 없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어떤 인식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울증이나 이런 게 어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나약한 게 아니라 어떤 질병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어떤 미국 개그맨 중에 크리스 게살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우울증이랑 불안장애에 대해서 되게 솔직하게 커밍아웃을 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자기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자살 생각에 시달렸어요. 근데 부모님한테 말을 못했죠. 그러니까 하고 미국도 비슷해요. 자기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또 그렇게 말을 안 했는데 엄마 아버지한테 나중에 이제 좀 나아진 다음에 거의 뭐 20대 중후반이 돼서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사실 고등학교 때 그렇게 자살 생각에 시달렸다, 죽고 싶었다. 그랬더니 아빠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그때 만약에 네가 나한테 말을 했어도 나는 너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몰랐을 거다. 근데 대신에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라면 정말 무슨 일이라도 벽이라도 뚫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방법을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사회 인식이 좀 바뀌어야 부모들도 이제 애가 나약해서 게을러서 이런 게 아니라 네. 정말 아프구나 이런 거를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자식들이 부모한테 말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식들이 우울하고 죽고 싶은 원인의 주 제공자가 부모이기 때문에 또 말을 못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아이들한테 갑자기 미안해졌어요. 저희 아이들한테.